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6.5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유진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긴급 진화 나선 정부, 분양계약자 협력업체 보호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태영건설 파이낸스 아니죠. 요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60곳 정상화 정리 추진. 사업장을 현재 60군데나 벌려놓은 모양이네요. 분양계약자 2만 세대 입주 및 환급 지원, 581개 협력업체 유동성 공급, 금융권 익스포저 4.6조 관리 가능, 이렇게 소제목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워크아웃을 정리하고 진화 나선 주요 내용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계약자 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만 해주는 거지, 워크아웃도 안 받아주는 데는 그냥 망하게 놔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8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유형인데 주요 내용 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라고 해가지고 정지 사유는 채권은행 등이 관리 절차 개시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서 했는데, 매매 거래를 28일 날 10시에 했는데 약 40분 후에 그냥 해제를 해줬어요. 거래가 계속 되도록. 그것은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3,11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2.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30.4%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산식으로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상승을 했고, 판매관리비가 어, 매출 원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58.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79억 원으로서 58.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원가 회계상으로는 0.7% 상승,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스루풋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이 건설업은 특별하게 미청구 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 청구는 안 했지만은 매출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미 이 연말에 넘어온 미청구 공사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가분만, 미청구 공사 증가액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은 2조 2,814억 원으로 줄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도 똑같이 적용해 주면은 매출은 36.9%로 원가 회계보다는 더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 성격으로서 33.9% 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우리는 자재비, 건설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 하락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3.1%가 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51.5% 증가했고요. 스루풋율도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14.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스루풋이 51.5%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거의 그 3할대가 상승했고요. 전년도 스루풋 상으로는 적자 265억 원이었는데 755억 원으로서 전환이익 3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24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분양주택과 미완성주택 요거를 그 제조업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써가지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외주 공사비 이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배부가 된 금액이죠. 이것이 56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만큼 매출액은 더 증가했겠죠. 그렇게 보이고요. 분양주택 재고가 78억 5,100만 원 줄었는데 아직까지 54억 원 분양주택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분양실적 재고가 아직 미분양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완성 주택이라는 것은 아직 공사 중 제조업으로 치면은 재공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크게 줄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스루풋 이익이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데 분석을 위해 가지고 매출액을 제가 감소를 시켰거든요. 종전에 이 미천구 공사액은 296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요것을 감소를 그 매출액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아까 그 표현할 때는 에,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내려는 갔어요. 이렇게 되는 게 그것은 무슨 원인이냐 하면은 새롭게 인식한 그 매출액 자체를 제가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사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을 빼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정확하느냐 비교 검증을 해보면은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은 거고 561억 원이 감소했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원가회계 내역에 다음 장에 표현됩니다만은 561억 원 플러스로 표기가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플러스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회계는 증감 회계는 투명하다. 1단계는 이렇게 투명하다고 검증이 됩니다. 건설업은 그 매출원가 변동비를 ABC로 해가지고 외주비를 그 자재 구매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1조 8,500억이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조업은 매출원가 제가 재료비라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으로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4.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4.8%가 증가했습니다. 어, 또한 그 운영 비용에서 이 워킹 코스트 이 일반 현장 노가다들은 그 뭐 여러 그 무슨 공들이 있겠죠. 그것은 외주 가공비에 들어가겠고 공사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장 감독이라든지 이런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거꾸로 매출 재료비는 1.6%가 상승했습니다. 요거로 봐가지고는 자재비 및 외지비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추론에서는 하락 추론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로지 미청구공사 금액을 제가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이 2단계,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PQ PQ 그 총 건설 비용은 일치를 합니다. 그 별도로 스루프 타임즈에서 그 MBC 드라마 한 1년 전에 끝난 것 같은데 트레이서라는 거가 건설업 아니 건설업이 아니고 어 국세청을 무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악덕 기업으로 나오는 게 PQ 기업이라는 데가 나와요. 어떻게 그 저자가 그 작가가 PQ라는 용어가 떴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논리표를 뭐 만들 때 이제 그 상징 심볼로 PQ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 가격을 뽑는 거고 Q는 매출원가에서 제가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거, 요거를 더하면은 총 건설 비용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것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현금 흐름표. 이게 문제인데, 이 현금 흐름표가 안 맞으면은 다른 것도 다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259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25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무려 1607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348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추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게 딴 게 아니고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가손실액은 7억 4,700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불투명한 금액이 이게 이제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갭이 355억 원으로 더 늘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추적할 단서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만약에 국세청 직원이 되면은 조사권이라는 게 있죠. 조사권으로 신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넘은 그런 막대한 권한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는 이 355억 원이라는 차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이 자재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청구공사가 또 300억 원대에 해당하는데 현금 흐름표상에 마이너스면은 현금이 그 나갔다는 얘기죠. 300억 원이. 그러면은 미청구공사가 30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9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 갭은 4억 2,1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이 매출 채권 성격으로 미청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막 대손상각 정도 아니겠느냐. 대손상각비. 그거를 일단 인식을 합니다. 더 나가서는 뭐 매출 채권도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하고 거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거기에도 대손상각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21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4.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8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올해 9,2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 개발비라는 게 13.5%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28.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연구 기업도 아니고 기술 개발비, 건설에 무슨 기술 개발할 게 그렇게 많은지 410억 원이나 집행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태형건설, 다른 건설에는 이런 개정 과목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비가 도대체 뭘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게 이제 매우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전년도 3분기에 46.6%였는데 56.7%로 요거는 연말 금액입니다. 연말 2022년 말. 근데 56.7%로 10.1%나 9개월 만에 그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해서 이자 부채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50%가 넘어버리면 경영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지급이자 나간 거에 1.5배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에, 이자 나가기에 급급했다. 이런 얘기겠죠. 작년에는 그 4배 정도 됐었는데 이게 2.5배가 팍 내려갔으니까 어, 이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현금 버퍼 뭐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본 이익률은 좀 상승한 거로 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워크아웃의 핵심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6.7%, 50%를 초과했다. 그래서 아까 구두로 얘기했지만은 태형건설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서 아마 그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뭐 기한 뭐 이런 건 어떤 정도 그 유예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자 부담을 좀 없애줬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돈을 받으려는 그런 게 이제 워크아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뭐 이 계약 입주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도 보호한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은행들이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만 넣어버리면은 경영 간섭을 해버리는 거죠. 그 워크하고 신청해 그러면은 안 망하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마침 본 드라마 그 트레이서라고 국세청에 해당 그 악덕 기업이 나오는 게 그 재성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 회사가 항상 그 이 뭔가 문제 기업으로 할 때는 건설업이 작가들도 대상으로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석의 통계치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도 상승하고 수르픈율도 상승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이때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것이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투명하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냐? 제조업에서는 저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를 수량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프로젝트 수주 공사도 있고 또 국내 매출도 있고 국외 매출도 있고 아주 그 아니, 매출 내역은 좀 뭐 상당히 그 여러 성격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건설업은 미청구공사 영역에서 그 또 다른 투명 증거를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고가 그러니까 계약 자산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고 에,
미천구공사 회전율은 또 그 증가를 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그 재고하고는 또 역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 미완의 그이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 미천구공사. 요거는 저도 연구 과제로 계속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원재료 그 수주 판매 가격 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충분한 공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수주 잔액을 봤는데 수주 잔액이 5조 6천억 분이 안 돼요.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제가 그 일개 공무부 수준이라고 자꾸 그 비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액에 대한 표시는 현대중공업에 가서 다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간 보고서기 때문에 그 회계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주석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그 수주 잔고가 얼마였는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신규 수주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완성공사액이 지금 6조 3천억이란 것은 기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9개월 동안에 2조 3천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1년치 이상 이런 식의 그 공시를 뭐 나열하게 그 개별 거를 참 무슨 공사 해가지고 쫙 나열했는데 그렇게 그냥 복잡한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공시해 봐야 신뢰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신청 원인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게 수주잔고가 너무 작다. 이런 게 이제 또 원인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조 8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재고는 3분기까지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30% 준다고 가정하면은 계획은 1223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 같은데 645억 원뿐이 남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영업이익을 1200억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면은 매출을 7% 정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미천공사를 올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미천공사도 잘못하면은 분식회계의 이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건전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진행 중인 미천공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거로 해서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매출액을 증가 안 시키고 재고만 늘린다. 한마디로 미천구공사액을 그냥 30% 늘려버리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420억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마녀의 이쁜 아주 마녀의 그 미인계에 속아 가지고 넘어가는 못난 이 남성들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미인계 쓰는 간첩이나 스파이 작전에 미인계들을 많이 쓰죠. 미인계를 많이 쓰는 거는 뭐 중국이 또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사이드적인 얘기지만은 자관 원가 회계는 그런 미인계 같은 마녀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비판적으로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루프상으로는 재고하고 관계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2조 8,400억 정도로 예측액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익은 825억 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을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아까 그 원가 회계보다 더 이익을 내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자. 이런 얘기죠. 제조업처럼 9.2%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3조 1천억 정도 되면은 1,300억 정도 이익이 될 거다.
재고 회전율이 24회전이라는 것은 연간 보름에 한 번씩 회전 재고가 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파트 분양이 잘 될 때나 얘기지.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 회전율 24회전은 또 그래서 이미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은 연말 실적이 일반적으로는 뭐 3월 중순이나 돼야 연말 실적이 가장 늦게 나오죠. 결산 기간이. 그때까지 우리 3개월은 꼭 참고 있어야 돼요. 확인하려 그러면. 그게 저는 답답합니다. 전산화된 이런 이 4차 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초미래 사회라고 부르짖는 이 현실 속에서 결산 보고가 왜 이렇게 늦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원가 회계가 아, 그 제조 원가, 건설 원가, 또 재고자산 평가 등등 해가지고 어, 월말 마감하는데 이게 연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11월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기업 내부적으로는 월차 결산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간 또 조정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 이게 전산화된 시기. 제가 그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다 수기로 했습니다만 주판을 튕기면서 그렇게 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는 장부 조작한다면은 아마 그 여관방 하나 들려서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난 세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척 보면 앱니다 할 것 같아요. 그 오래 쓴 장부가 새 장부로 모든 페이지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다. 그건 거짓말이란 얘기죠. 손때도 묻고 뭐 이런 게 장부 아니에요? 수기 시절 때면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르프는 원가 회계 예측보다는 높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요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 4분면 통계표가 나옵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 스르풋은 어떤 동향을 보이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아까 상승을 했죠.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 경제에 확대 해석한다면 디프레이션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디프레이션 시기에는 가격을 양심적으로 스루풋상으로 딱 그 원가가 아니고 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우리 경비 얼마 들어가고 이익 얼마 받겠다. 이렇게 딱 하면은 깎지 말고 더 경기도 안고 영업이익도 내려가는데 말하자면은 구매자 측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바예요. 자, 그게 스루풋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의 양날개 양면으로서 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무 지표로 쭉 봤는데 에,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지가 계산해서 뽑아줍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070억을 벌었습니다. 9.4%에 해당합니다.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근데 채권자가 4,009억 원을 더 추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56.7%로 레버리지를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지급이자가 왜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5.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싼 이자를 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 깨꼬리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요건 이익 배당만인데 작년에 0.8%였는데 이번에 0.4%거든요. 이게 그 2022년 3년도에 집행된 것은 22년도 실적에 의한 건데 2022년도에 배당률은 2021년 실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율이 저는 한 35% 정도 넘으면은 도덕적으로 이익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꾸준히 작은 이익 배당률이라 하더라도 돈을 90억 가져갔어요. 작년에는 140억 가져가고
최대 주주들이 꼭 이렇게 이익 배당을 가져가셔야 되겠냐? 이자를 크게 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FE면 파이널 2,697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315원으로서 연초보다 1,715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0%밖에 대우를 시중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TY홀딩스가 27.8%, 윤성민 씨가 10%, 서암 윤세영 재단이 7.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